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목회자 후보생 수련회로 우리 앞에 초록색깔 옷 입으신 분들, 또 빨간색 옷 입으신 분들 계시고, 또 노란색 옷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초록색 옷 입으신 분들이 어떤 이제 목회자, 선교사, 또 사모 중에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자, 여기 지금 누구 어떤 거예요? 목회자. 목수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빨간 색깔 우리 선교사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님. 여기 선교사님 계시고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다음에 여기는 사모님 될 거예요? 사모님 될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랑 사모님이랑 만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건가? 너무 좋아하네.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우리 하은이는. 그래요.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설교 준비하러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야, 찬양 소리가 제 가슴을 이렇게 퍽퍽퍽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묵상을 좀 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또 찬양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도 목회자인데 제 선택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선택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불러주신, 그리고 제가 원래 목회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더라도 나중에 한 40대쯤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해라 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갔잖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중국 가서 이제 유학하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제가 목회자, 하나님, 제가 목회자 하는 게 맞나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 그때 그 말씀 받았을 때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는 정도? 조금 경험한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강력하게 주셔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저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저 고른 거 후회 안 하실 거죠? 선택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아서 전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를 보는데 새롭게 하셔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야, 이 목사님이 삶이 참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뺨 맞고 빨개 벗긴 채로 주먹으로 배 때리고 손 때리고 뭐 온몸으로 몽둥해가지고 다 때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포로 자랐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어느 날은 자기 여동생이, 오빠가 어느 날 그렇게 엄청나게 맞았는데 그 이불에 돌돌돌 말려 있더래요. 그리고 다리를 봤더니 다리가 하얗게 피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시체처럼 돼 있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막 울면서 학교를 갔대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울면서 돌아왔대요. 오빠가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여전히 돌돌돌 말려 있고, 그대로 막 자기 오빠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김유비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동생이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빠가 죽었나 해서 막 만지려고 갔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만지지 말라고, 쟤 죽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던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자살을 하려고 청소년 시절에도 집에 못 갔대요. 집에 못 가고 기숙사 생활로 항상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근데 이분은 아무도
집에 안 간지도 몰라요.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주말을 이틀을 불이 다 꺼진 채로 기숙사에서 있던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맨날 울고, 주말에는 울고,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방에만 있으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유비야, 미안하다, 좀만 더 참아라. 나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울분이 나는 거야. 죽기 직전에 막 신을 저주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비야, 미안해, 좀만 더 기다려다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너를 향한 내가 이유가 있단다. 이유가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 좀만 더 견뎌다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이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살 직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한테 막 돌아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이전에 있었던 김유빈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는 그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분명한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저와 또 여기 있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저는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저너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오 땅에, 제가 서해고등학교 다닐 때 이 백오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풀만 있었어요. 누구도 저기를 건너갈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전가들은 꿈을 꾸고 그려내고 그곳을 향하여 상상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백오 신도시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저도 갖기를 원하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갖기를 원하고, 그 비전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이렇게 표지를 한번 봤는데요, 그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표지의 제목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글 같은데요, 책 제목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고 말 못한다고 막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마음을 바꾸죠.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아니야, 가되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네가 너를 통해 이 유대 땅에, 남유다 땅에 할 말이 있어.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예레미야는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가 다 목사님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또 직업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목회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답게, 선교사들은 선교사답게, 또 사모님 되실 분들은 또 사모님의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달려가시고 세우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대안학교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 더 같이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란 무엇일까요? 최초의 학교는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 때부터
젊은 청년들을 시설로 모아서 체육관을 한 곳이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배터리가 다 됐는지. 학교란 최초의 학교를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따라가 봤을 때 딱 근거되는 곳은, 출발점은 그리스의 김나지움이라는 곳입니다. 최초의 공식 교육기관으로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곳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수한 군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 내용은 레슬링, 검술, 격투, 마장술 등 싸움을 시키기 위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소였어요. 훈련소. 그래서 김나지움의 뜻은 학교라기보다는 훈련소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습니다. 훈련. 우리가 어떤 것을 아직 하지 못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뼈를 깎는 노력과 그리고 수고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밀쳐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진흙탕도 묻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하면서 훈련, 강하게 성장하는, 변하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학교와 좀 다르죠. 오늘날은 그냥 지식적인 공부만 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넘겨보시면 저렇게 아이들을, 저건 이제 스파르타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무기를 알려주고 어렸을 때부터 무기와 친숙하게 지내고 저렇게 칼싸움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네, 북한의 교육도 있네요. 누구예요, 저분? 저 사람? 김정은이죠. 자, 학교라는 애들이 이렇게 신났어요. 김정은 좋아해요? 네. 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육하는 곳인데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육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죠. 김정은이 최고고 또 김일성이 최고고, 네, 이렇게 그 북한의 통치자들이 최고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은 저렇게 김정은이 옆에 이렇게 안아줘도 울어요. 저렇게. 그렇죠? 자, 나랑 어깨 동무하는데 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육을 잘못 받았어 지금. 자, 저기 보세요. 안녕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 났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3, 4일만 조롱하듯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교육의 힘이 위대하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김정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아무도 저를 저렇게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죠. 일본의 교육, 일본의 요즘 20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독도는 당연히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그래요. 또 교과서 신라가 일본에 조공을 했었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20대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그 전쟁한 거 그거 다 뭐 징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징병제도 가지고 또 이제 위안부로도 갔었잖아요. 다 자원한 거다. 20대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 20대들, 일본의 20대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아예 알지도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배운 그 교육, 또 우리가 이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죠. 오늘날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도록 교육 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과학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과학을 뛰어넘는 세계, 놀라운 세계, 영적인 세계, 과학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세계가,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엎드려서 구하고 얻다 보니까 두 가지 세계가 이제는 공존하게 되고, 옛날에는
세상적인 것에만 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사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를, 두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갖고 자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냥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채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날 학교의 특징은 공부 잘하면 되게 박수 쳐주고 최고라고 여겨주는 사회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도 저도 그래요. 공부 잘하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못하는 것보다 낫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대원외고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대원외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그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은 학교에 가서 뭐 4차 산업 코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진로 코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재로 이제 하는데 그 회사가 대원외고를 딴 거예요. 그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대원외고로 강습을 나간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뽑혀서 나갔어요. 근데 대원외고가 어떤 학교냐면요, 외고 중에 대한민국 외고 중에 1등이에요. 대한민국 외고. 그 외고라고 하면 사립고등학교죠. 조사를 해보니까 학비가 1,126만 원, 등록금 815만 원. 고등학교인데 엄청나죠. 사립학교라서 그래요. 외고, 대원외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서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선생님들도 같이 긴장해요. 왜 그럴까요? 걔들 너무 나보다 똑똑하거든, 걔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거든요. 또 찾아봤더니 외고 중에 서울대 합격 1위예요. 합격 1위. 서울대. 정시 21명, 수시 28명 해서 총 49명. 서울대 합격 1위. 외고 중에서 1위.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딱 만나봤더니 딱 이제 저런 표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모습은 한번 넘겨주시죠. 저런 모습이었어요. 서서 졸리니까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서도 졸고 서서도 졸고 공부하면서도 졸기 싫은데 그냥 졸음이 나를 이겨서 졸고, 그러니까 무작정 졸잖아요. 아닌가? 아니죠? 맞나 보네. 근데 저 친구들은 좀 달랐어요. 가자마자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충청도권에서 그 시골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 기술학교, 공부보다는 기술하는 학교를 많이 갔었어요. 가면은 정반대예요. 다 놀고 자고 안 듣고. 근데 이제 대원외고 딱 가니까 바로 애들이 쉬는 시간에도 문제 풀고 있어요. 계속 풀고 있어요. 너 뭐하니? 쉬어. 전 쉴 수 없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어쨌든 수업을 다 하고 왔는데요. 딱 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고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느끼는 말들이 뭐냐면은 애들이 공부는 잘하긴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 있죠. 왜 그러냐 봤더니 아이들이 공부에 그 성적에 거의 반 미쳐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친목 거의 없어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친목 거의 없고 냉담하고 차갑고, 그리고 우리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그리고 교만해요.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꼬투리 잡잖아요. 하나 틀리잖아요. 꼬투리 잡아서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이건데요, 딱 이렇게 말해요. 그래 미안해,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애들이 무시해요. 모르네, 이렇게. 그 뒤로 수업 진도가 안 나가요. 공부만 잘하면 될까요? 학교라는 무엇일까요? 지적인 공부는 되는데 인성적인 공부가 안 되는 곳이 학교라.
오늘날 학교는 성적에만 목표가 집중된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교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장소일까요? 학교는 전인격을 다루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전인격을 다뤄야 합니다. 공부하는 공부지능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인간관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마음씨 갖고 있어야 되고요.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섬기는 리더십 있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이것이 있어야지 전인격적인 영성에서 지성까지 이루는 전인격적인 리더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학교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저기는 중국에 있는 만방학교입니다. 만방학교, 만방국제학교. 딱 봐도 뭔가 건물이 약간 공산주의 건물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살았는데 중국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회색이 많아요. 색깔이 거의 없습니다. 공산주의 건물 특징 같아요. 가서 보면 학교가 근데 되게 커요. 되게 크죠? 저기 하얼빈에 있는 학교인데요. 저 학교가 이제 최하진 박사님이라는 곳이 박사님이 중국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운 학교입니다. 저 학교가 얼마나 뛰어난 곳이냐면은 현재 졸업생 전원이 해외 명문대에 다 합격했어요. 저기는 중국어로도 가르치고 영어로도 가르쳐요. 필수예요. 언어가 필수예요. 리더십에 필요한 필수라고 여겨서 중국어랑 영어를 가르칩니다. 봤더니 버클리 대학교 조지아 공과, 그다음에 뭐 텍사스 일리노이대, 홍콩대, 듀크대, 미네르바대, 중국 북경대, 청와대.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교예요. 북경대, 청와대가. 그 학교에 전원 다 갔어요. 다 명문대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기준도 높죠. 근데 아이들이 인성도 좋아요. 인성 너무 좋아요. 저기에 취재 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자, 저 학교를 세운 이제 최하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책을 쓰셨는데요. 세븐 파워 교육이라고 전인격적인, 그냥 전인격하면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럼 그 전인격이 무엇인가? 7가지 영역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전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자, 저기 7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 따라해 볼까요? 네트워크 파워, 모럴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바디 파워, 멘탈 파워, 리더십 파워, 브레인 파워. 네, 저 7가지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훈련 받아야지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세웠어요. 저 영역을 훈련시킬 시스템을 학교에다가 세워놨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최하진 박사님 사진 없나요? 제가 안 넣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이분이 최하진 박사님인데 카이스트 박사시고 스탠포드 포스트 닥터, 연구만 하시는 박사를 포스트 닥터라고 해요. 그다음에 만방국제학교 설립자신데요. 저분이 20대 공부를 잘하셔서 이미 외국에 젊은 나이에 가서 뭐 이미 인생은 탄탄대로로 다 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소명, 그것을 받은 거예요. 원래 저분이 저 학교에서도, 외국에 있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교수들,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해외에 가서 좀 부족한 교사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가르치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중국에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이 교수님이 그냥 지금 평범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가면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나의 생존, 출세, 욕망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이게 맞을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 교수들 보니까 낮에는 점잖고 지적인 과학자였다가
밤에는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서 밤거리를 기웃거리는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훗날 나중에 죽었을 때는 그냥 이 땅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여기에서 세상의 명예를 가져왔자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슴 깊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잘 나가던 길을 꺾고 홀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대학생들을 처음에는 교수 선생님들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열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그렇게 발전되지가 않아서 저 교수님의 좋은 가르침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대학생들을 가르쳐도 이렇게 변하는데 더 어린 아이들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가치관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더 어린 청소년들, 요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중학교부터 열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 12이 모였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유학생,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님, 직장인 12명이 모여서 중학생들을 모집하고 중학교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건물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의 되게 큰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세웠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공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전인격을 가르쳤더니 공부는 따라오게 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파워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파워. 오늘은 이제 파워 중에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관계를 교육해요. 관계가 힘이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다.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 선생님과의 관계, 학생, 동급생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가서도 자기의 상사와 관계를 잘 맺고 동료와 관계 잘 맺고 가정에서 관계를 잘 맺는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대부분 사업 가시거나 회사 가시거나 여러분 학교 가시거나 하다 보면은 대부분 거의 90% 문제는 일 문제가 아니에요. 일은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거의 10의 9은 다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그래서 관계가 어려우면 능률이 떨어져요.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관계가 어려우면 바로 일이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패턴이 무너지고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하락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학교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무너져 있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혼자만 독식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공부만 잘해야지.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은 그렇게 해요. 또 적당한 거리만 하고 마음을 안 열어요. 또는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를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비속어 금지, 경쟁 아닌 합력하는 공부, 주입식이 아닌 토론 교육하고 권위가 아닌 가족관계, 나만 잘 되는 공부가 아닌 모두를 잘 되게 만드는 복의 근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너 나와서 공부법 가르쳐. 이게 학교의 수업 중에 하나예요.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애가 나와서 내 비법을 알려줄게 하고 비법 다 공개해요. 그게 옳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절대 안 가르쳐주지. 비법 나만 알아야지. 내가 1등 해야지. 그런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반말 문화, 노선후배 문화, 셀폰 프리 학교, 그다음에 목장 모임도 있고요. 24, 360 시스템 있습니다. 자, 저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형민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방학교에 오기 전에 형들이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했대요. 선생님은 저의 학교 생활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일 쉬운 일이 매일 라면을 5개씩 끓여서 형들에게 가져다주고 설거지까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만방학교는 달랐습니다. 형들이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심부름도 안 시키고 욕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온 지 5개월인데 욕이 줄었습니다. 저를 위해 선생님들이 울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친구 관계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를 도와줄 좋은 형들처럼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발췌한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이 아이가 고백한 이야기를 보세요. 이 아이가 욕도 하고 형들부터 핍박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학교 오니까 다른 거예요. 이 학교 오니까 사랑이 있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돼가야겠다. 욕이 주는 거예요. 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좋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UDT 아시죠? UDT 출신들 다 몸짱이죠? 몸짱들이 가서 몸짱이 나왔을까요? 몸짱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몸짱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힘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면 관계의 힘을 가지는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애들도 100 중에 절반 이상은 가요. 그래도 못해도 50 이상은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는 관계를 교육의 일부로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몇 명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뭐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관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괜찮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막 좀 이렇게 캐물었더니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말하면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꽤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 기간, 오랜 기간을 그렇게 좀 외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친구의 아픔을 선생님들이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선생님들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선생님들 정말 바쁩니다. 아이들 한 30명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있는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를 여기서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24, 360도 시스템. 24시간 360도 전체를 돌아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한 아이를 두고, 여기는 선생님이 되게 많아요. 한 아이를 두고 담임 선생님, 교과교사, 학부모, 목장교사, 상담교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서, 한 아이에 대하여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의 문제를 나누고, 오늘 예성이가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 게임을 뛰다가 럭비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다가 게임에 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공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럭비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올려요. 오늘 예성이가 이래서 되게 낙심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골을 먹혔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를 올리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그거 관점에서 같이 케어해주고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장교사, 학부모, 그러면 학부모도 알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소통의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은 내가 어떤지를 부모님은 모르니까, 너 왜 그래? 너 갑자기 공부 잘하다가 성적이 왜 떨어져?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들, 야, 너 일로 와봐. 너 얘기해봐. 선생님, 너 일로 와봐. 무슨 문제야? 이 친구가 막 친구한테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자, 그래서 저기는 한 학생을 두고 이렇게 360도로 스캔을 해서 전 교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 나갑니다.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요. 자, 넘겨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일지를 씁니다. 저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사감 선생님이 새벽 3시 반에 조유림 학생이 속이 울렁거린다고 찾아왔습니다.
초기 감기 증상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서 잠을 자도록 신경 썼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 인트라넷에 올려요. 계속 올리지 않겠죠. 특별한 아이에 대해서 올리겠죠. 그럼 다음 선생님이 그걸 봐요. 얘가 아팠구나, 잠을 못 잤겠다, 그럼 오늘 컨디션 안 좋겠다. 제가 유민이만 봐도 그래요. 유민이가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다음날 아주 그냥 뭐 찡찡대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죠. 어제 저녁에 얘가 이랬으니까 얘가 찡찡대는구나. 그러니까 화 안 내고 아유 피곤해서 그렇구나, 좀 자야겠다, 재울죠. 또 추가로 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때 얘가 어제 몇 시에 못 잤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네 그러면 졸리면 재울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상태에 대하여서 계속 인수인계 되면서 이 학생을 계속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저게는. 자, 그다음에 아침 먹는 선생님.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진이와 규현이는 조용한 편이고 주로 지윤이와 예빈이가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예진이와 규현이도 많이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방 시간이 즐겁다고 얘기했네요. 방 언니들이 자기들 잘 돌봐주는 것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했네요. 돌려요. 얘가 새로운 애인데 신입생인데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들이 걱정이 우려와는 달리 저 이야기들을 그러면은 취합을 해서 학부모님, 저기는 중국이니까 한국에 계신 학부모님께 주간 일기를 보내요. 우리 이번에 이 아이가 예진이랑 규현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언니들이랑 친해졌고 이런 거를 좋아하네요. 그럼 부모님이 안심이 되잖아요. 자, 목장 선생님,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선생님 이렇게 씁니다. 학부모 보고서. 지윤이와 함께 과제, 독서, 시간관리, 자기관리 등의 얘기를 나누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습 숙제는 열심히 하지만 주말 짜투리 시간은 계획성 있게 보내지 못해서 월요일에 제출해야 할 독후감 감상문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원에 의존해온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지윤이도 같은 현상이 보여서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언니들의 학습 계획서를 예시로 보여주며 자기주도 습관을 키우도록 동기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아이의 성장 속도와 성장 그거를 보고를 하는 거죠. 주의할 점. 어머니가 이거 보고 뭐? 네가 이걸 못했어? 전화해. 야, 너 그거 왜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강요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더 압박받지.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자, 여기는 이제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네, 목장 모임 보면은 학교에 목장 교사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계시면은 수업 교사, 담임 교사가 따로 있고 과목 교사가 따로 있고 그 과목 선생님이 또 목장 교사를 맡아요. 그럼 그 목장은 학교에 남녀, 선후배 다 섞어서 아예 그 담임 말고 다른 반을 만들어서 이 반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모여요. 근데 학교에서 대부분 모이지만 가끔씩 선생님 집에 가서 모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파자마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저 학교는 선생님이랑 되게 친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항하는 애들이 없어요. 자, 오늘 학교 보세요. 다 반항하죠. 반항 많이 하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막 뭐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와, 초등학교에서 너 몇 학년이야? 나 저 3학년인데요. 3학년이 그래? 네. 야, 대단하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선생님과 원수 맺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쭉 원수 맺습니다. 계속 원수 맺을걸요?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 선생님들 존중할 줄 알고 선생님들이랑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학교, 저런 학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벌써 틀릴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주 목원들 한 명 한 명 생활 정서 상담 내용 꼼꼼히 기록하고 인터넷에 올려놔서 선생님들이 올려놓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든지 학생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면서 거미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대안학교에서 저거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현정 선생님한테 이현정 선생님 저 연구하세요 시켰어요. 연구를 잘 해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옛날에 알려준 거긴 한데 그래 저거 가져와 보자 해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제 아이들 수업 보고서 쓰세요. 한두 줄씩이라도 다 쓰세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랑 소망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성한 날 오늘 소원이가 영성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영성 지도 이렇게 했고, 이번 주는 관계에 대하여서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영성 2회에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 선생님이 오늘 영성 이거 수업했구나. 학교 수업하다가 그 이야기가 또 나오면 그 언지를 또 할 수 있고, 그날의 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멘탈 파워. 멘탈 파워는 이제 아이들의 멘탈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겪게 되는데요. 운동 신경도 나빠진 것도 아니고 기술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닌데 경기력이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 방출이 됩니다.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 심리의 문제예요. 심리의 문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하다가 분명히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로 멘탈이 깨졌다고 그러죠. 멘탈의 문제로 멘탈 나갔어요. 어떤 일 때문에 추락을 해요. 추락.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끌어올려야 하는데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소심하고 완벽주의, 도전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물들이 아이들이 정체되거나 성적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도전하지 못하는 마음에 어떤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 도전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성인이 돼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왜 도전을 못했을까? 생각해봤더니 가난.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축구 선수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첫째는 눈치를 봐요. 딱 눈치 보니까 저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될 것 같네. 그냥 부모님한테도 말하진 말아야겠다. 아예 저희가 먼저 안 되겠다 하고 눈치 싹 봐서 그냥 딱 접는 거예요. 마음을 접어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별로야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했으면 다쳤을 거야. 왜냐하면 안 되는 거를 마주하면 아프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자라나더니 커서는 다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다 이미 갔다 와요. 머리로 해보지도 않고 해볼까? 한번 해볼까? 막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막 도전하잖아요. 근데 꿈이 생길 것 같으면은 돈이 약간 드는 것 같으면 저거는 하면 안 돼. 별로야. 나쁜 거를 막 일부러 생각해요. 그래 이거 그렇지. 별로야. 그래서 제가 하나도 도전을 안 해요. 제가 커서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왜 이랬을까?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좀 치유받았으면 내가 진짜 도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봐서 막 도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좀 다뤄졌으면. 근데 저 학교는 저런 걸 다룬다는 거죠.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얘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영적 문제 이거네, 마음의 병이 이거네, 이런 영적 문제 있네 하고 터치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요. 멘탈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 훈련이에요. 감사. 저거는 이제 연구 조사인데 감사를 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자기 비하는 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올라가고 교사와의 관계 올라가고 친구와의 관계 올라가고 높은 성적 올라가고 자아인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감사 과학의 선구주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그룹에는 감사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했고, 그래서 매일 감사를 5가지를 적어서 찾았어요. 이거 감사? 요거 감사? 두 번째 그룹에는 짜증나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너 짜증나는 거 찾아봐. 세 번째는 불평이나 감사 없이 일상만 적어라. 그랬더니 10주간 겸사한 결과 감사 그룹이 더 많이 건강해지고 일주일에 40분 이상 더 움직여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그룹과 감사하지 않는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결과 감사 그룹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미래에 대하여서 자기 질병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이나 더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에게도 실험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감사 얘기한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덜 우울해지고 덜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런 연구 결과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죠. 한 학생이 이렇게 이 글을 썼습니다. 감사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저 아이의 저 학교는 주간 성적표를 그래프로 나눠요. 그래서 한 학생이 1주차, 2주차, 3주차 과목이 3개네요.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첫 주차의 점수, 두 번 주차의 점수, 셋째 주차의 점수 이렇게 뚝뚝뚝뚝 가는데 몇 주차에는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60, 70 이상 올라가면서 쭉 유지되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이 교수님이 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은 평균 감사 훈련 시작하고 3개월쯤 되면은 보통 저 낮은 성적이 다 거의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저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승훈이라는 아이가 저 성적이 올라간 그래프를 승훈이의 그래프를 올려주신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아유, 글을 안 적었네. 제가 그 승훈이의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승훈이의 감사 내용입니다. 나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해서 짜증내고 하루에 30번을 불평을 하고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인지 내 삶은 항상 불만족스럽고 우울했다. 하지만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던 내가 만방에 온 뒤로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고 사는 게 즐거웠다. 어느 순간 변화된 나를 보면서 내가 왜 달라졌지? 하고 돌아보았다. 나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하라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못 반끼리 감사를 나누고 하루에 감사 표현을 3번씩 하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감사가 들어와 버린 것이다. 이 감사가 나의 성격은 물론 삶까지 바꿔버릴 줄 상상도 못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며 넘어가게 되고 화가 줄어들고 불평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화를 냈었는데 감사를 하게 됐다. 갑자기 화가 안 났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멘탈을 잡아준다는 거죠. 이런 훈련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멘탈 훈련을 또 합니다. 그건 도보 여행 다이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멘탈 중에서도 영어를 이제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따라하기를 잘하고 맞든 틀리든 일단 얘기하고 수줍어하지 않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외국어가 서툴러도 몸짓 모국어를 다 동원해서 의사 표현을 해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성취감, 자신감. 이 자신감은 성취감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취를 해본 아이들은 그런 어려운 현장에 부딪혀도 자신 있게 그냥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훈련시켜줄까 해서 다윗이 어땠죠? 용맹했잖아요. 전쟁에 앞서서 골리앗 앞에 있는데도 용맹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소서, 왕이시여 용기를 잃지 마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왜 용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양을 돌보면서 성취감을 맛봤거든요. 곰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많은 동물들을, 여우도 때려잡고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승리의 성취감이 큰 일을 도전해도 내가 할 수 있어라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성취감을 기르는 훈련, 다이어트 프로젝트, 도보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5km에서 한 20km 정도를 도보를 해요. 저도 군대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뭐라 하면은 저기는 이제 맨몸으로 가잖아요. 군대에서는 40km 군장 메고 갑니다. 20km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20km인지 40km인지. 그리고 40km를 가요. 걷는 건 40km. 그 매면은 진짜 발이 다 부르트고요. 처음에는요, 이 군장 메고 이렇게 가면은 나 갈 수 있다, 가자, 출발, 완성, 으아! 군인들 열기가 다 으아! 북한군 김일성 때려잡자, 막 가서 막 가요. 총 들고 막. 그래서 막 군가 불러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가다가 이제 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한 번, 두 번, 한 3번째 쉴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김정은 개깨끼 군대 괜히 왔어. 그리고 가면은 논두렁이에요. 대부분 논두렁길이 많거든요. 가다가 논두렁을 보면서 저기 굴러 떨어질까, 이렇게 떨어질까? 막 우물가 있어요. 저기 몸 던질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군대 괜히 왔다. 그리고 이제 운전병들은 차 타고 붕 지나가요. 와 부럽다. 막 계속 걸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한 4번, 5번, 6번 쉬거든요. 40분 걷고 한 10분, 15분 쉬고,
40분 걷고 그거를 한 10번 이상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중에는 생각이 없어져요.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막 걷다가 이제 막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갑자기 울어요. 어머니. 그래서 가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는 후회가 밀려와요. 내가 걔 고백할 걸. 걔 좋아하는 애 걔 갑자기 생각나요. 밤에 막 이렇게 정겹게 막 달빛이 떠 있고 하니까 누구야? 김진희 사모님 안 듣고 있네. 다행이다. 듣고 있어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누구야? 그때는 김진희 사모 아니었어요. 다른 애였어요. 누구야 하면서 막 가는데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만할까? 포기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애를 봐요. 제 앞에 있는 애가 저보다 더 마르고 키도 작은데 나랑 똑같은 무게 메고 그래서 계속 가요. 막 그러면 뒤에서 제가 갔다가 내가 얘보다 더 키도 크고 힘도 센데 내가 얘보다 못하진 않잖아. 그래, 얘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이제 별 살았다 죽었다 별 생각을 하다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 내가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이 엄청난 성취감이 진짜 이거 여러분들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싶은 그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걸으면요 안 멈춰요. 절대로 안 멈춰요. 군인들 그 엄청나게 큰 그 행렬을 나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내가 조금 살짝 느리게 가잖아요. 뒤에서 머리 바꿔 막 밀어요. 파파파 빨리 가! 하면서 총으로 팍 밀고 막 이러면서 가고, 나 멈추고 싶어 하는데 발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옛날에 뭐 빨간 구두 막 춤추기 싫은데 막 춤추잖아.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비슷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겪고 가면 성취감, 승리감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학교도 그 성취감을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도 이 성취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생 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뭐가 이렇게 도전을 못하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은, 동주 형제님, 작은 것부터 성공시키세요. 작은 거. 그리고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세요. 예를 들면 되게 작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안 자기, 자기 전에 큐티 하기, 오늘 음식 밥 다 먹기, 오늘 하루 정식이도 한 번 하기, 1분 하기. 작은 것부터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성공이 성취감이 돼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훈련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성공이 쌓이니까 제 안에 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학교가 저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이제 한번 계속 연이어서 할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부러웠어요. 야, 이 학교 되게 좋다. 저 학교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저 학교에 있는 애들은 좋겠다. 저렇게 인간 개조가 돼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면은 저긴 시스템이 그냥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부럽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를 생각한 거예요. 이동주 요셉 지도자, 이동주가 교장이라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여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가슴이 막 아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안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야, 이동주, 너 이 책 보고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다 알려줬잖아.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네? 이거 책에 다 알려줬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장이잖아요. 내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갑자기 제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그렇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네. 우리 학교에 이거 하면 되네. 그럼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겠네. 우리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겠네. 그러네,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래서 현정쌤 이거 하자. 이거 합시다. 교사들 회의에서 이제 하나씩 또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학교의 중요한 가치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은 안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 해도 될까요? 그렇게? 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사실 벌써 제가 다 올려놨어요. 7가지 파워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괜찮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7 파워 교육을 합니다. 이 교수님의 이거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냥 혹시라도 이렇게 소송 걸까봐. 자, 그래서 어쨌든 앞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비전가예요. 예수님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죄로 허황된 황폐가 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 그 12명을 가지고 꿈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그들에게 심어줬고 그들이 펼쳐나갔고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미 세워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를 꿈꿔보세요. 꿈, 하나님은 비저너리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땅에 나무, 동산이 세워지고 나무 천지가 되는 꿈을 꾸고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나르고 또 마른 뼈를 향하여서 군대를 상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쟁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사람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회자 후보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지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꿈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